이스라엘 총리가 격노했습니다. 뭐, 미국이 우리 국민 17명도 체포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기술자들을 스파이로 몰아갔죠. 기술 도둑놈들을 싹 다 체포해라. 하지만 미국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50년 전 비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욤키푸르 전쟁 때 미국이 아닌 한국이 우릴 살렸다. 70년 동맹을 버리고 한국 편에 선 이스라엘. 그 감동적인 의리와 통쾌한 역전극을 공개합니다. 저는 모세 레비입니다. 이스라엘 경제안보 전문가로 30년간 아시아 지역을 담당해왔죠. 그날 새벽 텔아비브 본부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세, CNN 속보 봤나? 아직 새벽 4시였어요. 모니터를 켜자마자 충격적인 화면이 떴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삼성 반도체 공장 앞이었죠. 검은 FBI 차량 수십 대가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건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CNN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중계하고 있었죠. 지금 이 시각 FBI와 국토안보부가 합동으로 삼성 오스틴 공장을 급습했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라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양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플라스틱 수갑에 손목이 묶인 채 줄지어 끌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옷 차림이었고 어떤 이는 맨발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또 한국인을 체포했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현대 공장 사태가 터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일을 벌였다고요? 저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자신들을 도우러 온 동맹국의 기술자들마저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었죠. 모세, 지금 즉시 총리실로 와라. 예루살렘 총리 관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보회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베냐민 총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모세, 자네가 한국 전문가니까 묻겠네. 이게 정당한 체포인가? 아닙니다, 총리님.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건 명백한 기술 약탈입니다. 근거가 있나?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쳤습니다. 지난 석 달간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에게 요구한 기술 공개 목록입니다. 3나노 공정,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 EUV 노광 기술, 모두 삼성이 10년간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거부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체포를 빌미로 기술을 빼앗으려는 거죠. 그때 국방장관 요아브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왜 개입해야 하나?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아닌가? 저는 요아브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973년 10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급했던 순간이었죠. 그때 우리를 구한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보낸 포탄 50만 발과 박격포 3,000문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도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건 50년 전 일이야. 요아브가 반박했어요. 그리고 10년 전 가자 터널 폭파 작전 때는요? 제가 다시 물었죠. 한국 포스코가 제공한 특수강 2만 톤이 없었다면 우리 전차가 땅굴에 갇혔을 겁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제공했어요. 베냐민 총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외무장관 다비드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대통령의 트위터였죠.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 올리를 의미한다. 기술 도둑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도둑이라고요? 저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을 미국이 훔치려는데 도둑이 누구입니까? 그때 정보부장 아론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총리님, 방금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가 문서를 펼쳤어요. 미국 상무부 내부 문건이었죠. 오퍼레이션 테크 스위프, 한국 반도체 기술 확보 작전. 1단계, 핵심 인력 구금. 2단계, 기술 자료 압수. 3단계, 인텔과 퀄컴의 기술 이전. 회의실에 충격이 번졌어요. 이건 강도질 아닌가? 요아브도 놀란 표정이었죠. 더 있습니다. 아론이 계속했어요. 체포된 423명 중에 이스라엘계가 17명 있습니다. 뭐라고? 삼성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파견된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들도 산업 스파이로 몰렸어요. 베냐민 총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바로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삼성 이스라엘 연구소장 김태산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 오랜 친구였죠. 모세, 우리가 10년간 함께 개발한 기술을 미국이 훔쳐가려 해. 도와줘. 저는 총리를 바라봤습니다. 총리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이 보복할 거야. 다비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기술 도둑이 되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죠. 한국이 우리를 도왔을 때를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았어요. 베냐민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한국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다. 그가 결정을 내렸어요. 모세, 자네가 특별팀을 이끌어라. 423명 전원을 구해내는 거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요아브가 물었죠. 총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미국이 우리에게 숨긴 것들을 다 공개할 테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나라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텔아비브로 돌아왔습니다. 423명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1시간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한국 기업들의 불법 기술 절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체포된 423명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들이 얼마나 더 많은 한국인을 잡아들일 생각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으로 만든 거죠. 그것도 가장 큰 빚을 진 나라를 건드린 겁니다. 텔아비브로 돌아온 저는 즉시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변호사, 해커, 전직 모사드 요원들까지 423명을 구하기 위한 최정예 팀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국 국정원 미주국장 윤상철이었습니다. 모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밤을 꼬박 세운 것 같았죠.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온 겁니까? 이스라엘만이 미국과 맞설 수 있어요. 당신들은 미국도 함부로 못하니까요. 저는 윤상철을 총리 관저로 데려갔습니다. 베냐민 총리가 직접 그를 만났어요. 윤 국장, 1973년 10월 8일을 아시오? 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욤키푸르 전쟁 때죠. 한국이 지원한 날입니다. 정확합니다. 총리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그때 도착한 한국 화물선입니다. 포탄 50만 발, 박격포 3,000문, 의약품 200톤. 사진 속 화물선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편지도 있었소. 총리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같은 처지의 작은 나라끼리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윤상철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우리도 가난했는데 그래서 더 고마운 거요. 총리가 말했죠. 없는 살림에도 나눠준 거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썼소. 키신저가 직접 전화해서 막았는데도요. 정말입니까? 그래요? 미국은 아랍 국가들 눈치를 봤지만 한국은 우리를 택했소. 그때 국방장관 요아브가 들어왔어요. 총리님, 미국 대사가 항의하러 왔습니다. 잠시 후 미국 대사 제임스 톰슨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죠. 총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FBI 수사에 개입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럼요. 총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국민 17명도 체포됐으니까요. 그들은 삼성 직원입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자예요. 하지만 톰슨 대사, 총리가 그를 자르며 말했어요. 1967년 USS 리버티호 사건을 기억하시오? 톰슨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청하다 들킨 일이었죠. 그리고 1985년 조나단 폴라드 사건, 2001년 액절런 작전 파일 유출 사건. 총리가 하나씩 나열했어요. 우리가 다 덮어줬소. 미국의 체면을 위해서요. 그건 과거 일입니다. 그럼 공개할까요? 총리가 차갑게 물었어요. 2010년 스톡스넷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는지, 2015년 이란 핵 협상 때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톰슨이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423명 전원을 석방시킬 겁니다. 총리가 선언했죠. 평화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비밀을 공개하든지 선택하시오. 톰슨이 떠난 후 저는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최고 변호사 200명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법적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브리핑을 시작했죠. 50년 전 빚을 갚는 거예요. 다니엘 골드버그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었죠. 제 아버지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싸우셨습니다. 유엔군으로요. 그때 한국 할머니가 굶주린 아버지께 김치와 밥을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 삼촌도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장진호 전투 때 한국 소년이 삼촌을 구해줬다고요. 그 소년이 총알을 대신 맞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를 도왔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날 오후 충격적인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보낸 FBI 수사 자료였어요. 이게 뭡니까? 골드버그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죠. 조작된 증거들입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FBI가 삼성 이메일을 해킹한 뒤 가짜 스파이 지령을 넣은 거예요. 문서를 자세히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인텔과 퀄컴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었어요. 847개 특허를 미리 나눠먹기로 했네요. 한 변호사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죠. 인텔이 450개, 퀄컴이 397개. 도둑이 따로 없군요. 유아브 장관이 혀를 찼어요. 저는 즉시 이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가디언까지 모든 언론이 동시에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FBI, 증거 조작 의혹, 인텔과 퀄컴, 삼성 기술 탈취 공모, 423명 체포, 정당한가? 여론이 뒤집히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국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났죠. 바로 그때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미국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우리 직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와는 사업할 수 없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나스닥이 하루 만에 8% 떨어졌죠. 애플, 구글, 아마존 모두 한국 부품 없이는 제품을 못 만드니까요. 미국 대통령이 다급하게 트위터를 올렸어요. 한국 기업들아, 성급한 결정 마라.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결정했고 이스라엘이 뒤를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산 박사였어요. 모세, 우리가 준비한 게 있어. 내일 공개할 거야. 뭘 준비했습니까? 미국보다 5년 앞선 칩이야. 이스라엘 기술과 한국 기술을 합친 거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과 이스라엘이 비밀리에 공동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라니? 이름이 뭐죠? 데이비드 칩. 거인을 쓰러뜨린 다윗의 돌멩이처럼. 다음 날이 왔습니다. 텍사스 법원에서 42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어요. 우리 변호사 200명이 법원을 가득 메웠죠. 판사가 입장하자 골드버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증거 조작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FBI 검사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FBI 내부 문서입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판사가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1시간 후 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42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증거 조작이 명백하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한국인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울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 모두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423명이 석방된 다음날 워싱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모든 정보 공유를 중단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저는 텔아비브 본부에서 그 여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IA, NSA, 펜타곤 모두 패닉 상태였죠. 모세, 미국이 얼마나 우리 정보에 의존하는지 알아? 정보부장 아론이 제게 물었어요. 중동 테러 정보의 70% 이상이죠. 맞아.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 시리아 화학무기, 헤즈볼라 동향, 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야. 바로 그때 미 국무장관이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왔습니다. 비공개 회담을 요청했죠. 베냐민 총리가 저를 회담에 동석시켰어요. 국무장관의 얼굴은 상당히 초췌해 보였습니다. 총리, 이건 오해입니다. 423명 체포는 하급 부서의 실수였어요. 실수. 총리가 코웃음 쳤어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오퍼레이션 테크 스위프가 실수란 말입니까? 국무장관이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가진 문서를 보시겠소? 총리가 파일을 꺼냈죠. 최근 3년간 미국이 한국 기술을 훔친 목록입니다. 문서를 펼치자 끝도 없는 목록이 나왔어요. 삼성 갤럭시 폴드 기술, 인텔의 제공, LG 배터리 기술, 테슬라의 제공, 현대차 수소전지 기술, 제너럴 모터스의 제공. 그건 국무장관이 변명하려 했지만 총리가 막았어요. 847개 특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맹 차원에서. 동맹? 제가 끼어들었어요. 동맹이 기술을 훔치고 사람을 체포합니까? 그때 아론이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총리님, 방금 한국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한국 대통령이 나왔어요. 단호한 표정이었죠.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미국과의 모든 기술 협력을 중단합니다.
우리를 도둑 취급한 나라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너무 성급한. 그리고 하나 더. 총리가 말했죠. 우리 이스라엘도 한국과 전면 기술 동맹을 맺을 겁니다. 뭐라고요? 한이 기술 동맹이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모든 분야에서요.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배신입니다. 70년 동맹을 배신? 총리도 일어났어요. 1967년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 금수 조치를 했을 때는요? 1973년 욤키푸르 전쟁 때 무기 지원을 거부했을 때는요? 1981년 이라크 원자로 폭격 후 우리를 제재했을 때는요? 국무장관이 말을 잃었죠. 그때마다 한국은 우리를 도왔소. 총리가 계속했어요. 무기도 주고 기술도 주고 유엔에서도 지지했지. 그런데 미국은?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국무장관이 떠난 후 저는 김태산 박사를 만났어요. 모세, 이제 시작이야. 그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죠. 데이비드 침 말입니까? 그보다 더 큰 거야. 우리가 3년 동안 비밀리에 준비한 프로젝트지. 그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놀라운 설계도가 나타났죠. 1나노, 공정. 미국은 아직 3나노도 제대로 못 만들어. 1나노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제조 기술과 이스라엘의 설계 기술을 합치니 가능했어. 내일 공개할 거야. 다음 날 서울과 텔아비브에서 동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죠. 삼성 부회장이 먼저 발표했어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만든 1나노 데이비드 칩을 공개합니다. 작은 칩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손톱보다 작은 크기였죠. 이 칩 하나가 현재 미국 서버 100대 분량의 연산을 처리합니다. 전력 소비는 10분의 1이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페가수스 보안 시스템을 한국 칩에 내장했습니다. 해킹이 원천 불가능한 칩입니다. 주가가 폭발했어요. 삼성 주가는 하루 만에 30% 올랐고 반대로 인텔과 퀄컴은 20%씩 떨어졌죠. 그런데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타이완 TSMC가 긴급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한국 삼성과 이스라엘 기업들과만 협력하겠습니다. 미국 기업 주문은 단계적으로 중단합니다.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어요. 애플 팀 쿡이 직접 성명을 냈죠. 우리는 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반기를 든 거죠.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사드 동료였어요. 모세, 방금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어. 미국 NSA가 10년간 한국 기업들을 도청했대. 증거가 있나? 스노든이 러시아에서 문서를 보냈어. 프리즘 프로젝트의 일부였대. 저는 즉시 이 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다. 다음날 전 세계 일면을 장식했죠. 미국, 동맹국 한국 10년간 도청, 삼성, LG 기업 비밀 빼돌려. 도둑이 도둑을 잡다? 한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대사관 앞에 수만 명이 모였죠. 미국은 사과하라. 기술 도둑은 미국이다. 진짜 동맹을 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시위가 일어났어요.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나섰죠. 한국은 우리를 구했다. 이제 우리가 구할 차례다. 92세 홀로코스트 생존자 레아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1953년 한국 전쟁 후 고아원에 갇혀 있던 유대인 아이들 500명을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로 보내줬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 아들이었어요. 언론이 이 사연을 대서특필했죠. 여론은 완전히 한국 편이 됐어요. 미국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죠. 대통령이 동맹을 적으로 만들었다. 한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잃는 건 재앙이다. 그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공동 성명을 낸 거예요. 우리는 한이 기술 동맹을 지지한다. 기술 패권주의는 끝나야 한다. 유럽연합까지 한국과 이스라엘 편에 선 겁니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제게 극비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모세, 미국이 423명을 다시 잡으려 한대. 출국 금지 명령을 준비 중이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미국이 인질극으로 나오려는 거였죠. 우리의 우려는 적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국의 마지막 카드가 공개됐죠.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변호사가 급히 전화했어요. 공항에서 다 막혔어요. 저는 즉시 텔아비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려던 삼성 엔지니어 50명이 억류됐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공항 보안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미국 국무부 요청입니다. 이들이 테러 위험 인물이래요. 터무니없는 소리.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인들을 풀어줘라. 그들은 우리의 은인이다.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특히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맨 앞에 섰죠. 93세 샤무엘 할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1950년 한국전쟁 때 내 아들이 유엔군으로 참전했소. 중공군에 포위됐을 때 한국군 기밀병이 목숨 걸고 구해줬지. 그 기밀병은 그 자리에서 전사했소.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젊은 한국 군인이 웃고 있었죠. 이 은인의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못 지키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오. 군중이 함성을 질렀어요. 은혜를 잊지 말자. 한국은 형제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현역이 아니라 예비군들이었죠.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예비군 대령이 선언했어요. 필요하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지킬 겁니다. 이스라엘 방송이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2시간 후 베냐민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전원을 즉시 석방하라. 총리가 보안 책임자에게 명령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주권의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뭔데 우리 땅에서 우리한테 명령하나? 423명이 하나둘 풀려났어요. 한국인들은 울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껴안았죠. 그런데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깐,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저 사람, 우리 아들 닮았어. 삼성 엔지니어 박상우 씨를 가리킨 거였죠. 성함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박상우입니다. 아버지 성함은? 박준기요. 1973년에 중동에서 건설 일 하셨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맞아. 당신 아버지가 내 아들을 구했어. 믿기 힘든 우연이었죠. 박상우 씨의 아버지가 1973년 용키푸르 전쟁 때 이스라엘 병사를 구한 한국건설 노동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박상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사막에서 다친 이스라엘 군인을 업고 20km를 걸었다고. 할머니가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게 내 아들이 병원에서 쓴 편지야? 한국인 박준기 씨에게 감사하다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50년 만에 약속이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방송을 보던 이스라엘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죠. 바로 그때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베냐민 총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끊으시오. 우리는 한국과 함께할 거요. 전화를 끊고 총리가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길을 갑니다. 의리와 은혜를 아는 나라들과 함께하는 길을. 그날 밤 전 세계가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최고 랍비 100명이 성명을 발표한 거죠. 한국을 돕는 것은 종교적 의무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한 의인이다. 유대교에서 의인, 차디크는 최고의 칭호예요.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을 구한 사람들에게만 주던 칭호를 한국 전체에 준 거죠. 미국 내 유대인 사회도 들고 일어났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서 동시에 시위가 일어났죠. 한국은 우리의 은인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미국 유대인 인구가 600만 명. 그들이 모두 한국 편에 선 거예요. 미 의회도 흔들렸습니다. 유대계 상원의원 15명이 공동 성명을 냈죠. 정부의 반한국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 그런데 더 큰 폭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미국 FBI의 증거 조작 파일을 입수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거였죠. 모세, 이걸 봐. 아론이 파일을 보여줬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FBI가 한국인들의 이메일을 해킹한 뒤 가짜 내용을 집어넣은 상세한 과정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과 연결시키려고 했네. 제가 문서를 읽으며 말했죠. 이걸 공개하면 미국 정부는 끝이야. 우리는 이 자료를 한국과 공유했어요. 그리고 함께 결정했죠. 전 세계에 공개하기로. 공개 시점은 미 의회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FBI 국장이 증언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장이 말하는 순간 전 세계 언론에 파일이 뿌려졌어요. 속보, FBI 증거 조작 전모 공개. 423명은 완전히 무고했다. 미국 정부의 조직적 음모,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의원들이 FBI 국장을 몰아붙였죠. 이게 사실입니까? 왜 거짓말했습니까? 사퇴하십시오. 그날 저녁 미국 대통령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에 사과한다. 423명은 모두 무고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는 완전히 깨졌으니까요. 한국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과는 받았지만 관계는 바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동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총리도 같은 입장을 밝혔죠. 미국이 진정한 동맹이 되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 행동이 뭔지는 모두가 알았어요. 기술 주권을 인정하고 847개 특허를 돌려주는 것. 하이파 테크노폴리스 컨퍼런스 홀. 한국과 이스라엘 정상이 나란히 선 모습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한미 기술 동맹, KI 테크 얼라이언스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이어받았죠. 이 동맹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기술을 무기로 쓰지 않는 모든 나라에 열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어요. 저도 준비 과정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 놀라웠죠. 첫째, 1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개발 기금 조성. 둘째, 하이파와 판교의 공동 연구소 설립. 셋째, 인재 교류 프로그램 연간 10,000명 규모. 넷째, 특허 공유 시스템 구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총리가 잠시 멈췄어요. 어떤 나라도 기술로 우리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죠. 김태산 박사와 이스라엘 최고 기술자 아비 코엔이 단상에 올랐어요. 우리가 3년간 비밀리에 개발한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죠. 프로젝트 요나입니다. 화면에 놀라운 것이 나타났어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설계도였죠. 양자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시스템입니다. 코엔이 설명했어요. 구글의 양자 컴퓨터보다 1000배 빠릅니다. 과연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까요? 하이파 발표 이후 일주일, 세계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한국 이스라엘과 독자 계약을 맺었습니다. 새벽 3시, 저를 깨운 건 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팀 쿡이 정부 눈치를 안 보고 움직인 거죠. 어떤 계약인데? 제가 물었어요. 아이폰 차세대 모델에 들어갈 데이비드 칩 독점 공급 계약이래? 10년간 3천억 달러 규모야. 미국 정부를 완전히 무시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전, 구글이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이 얼라이언스에 정식 가입한다. 퀀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이어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줄줄이 따라왔죠. 실리콘밸리 전체가 정부의 반기를 든 거예요. 나스닥이 요동쳤습니다. 한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기업 주가는 폭등했고 반대한 기업들은 폭락했죠. 특히 인텔과 퀄컴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시가총액 40%가 증발했죠. 인텔 CEO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데 아론이 알려줬어요. 우리는 생중계를 받습니다. 패트릭 겔싱어의 얼굴은 초췌했죠.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탐낸 것을 사과합니다. 847개 특허를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정부 지시를 거역하는 겁니까? 우리는 기업입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인텔이 항복한 거였어요. 퀄컴도 바로 뒤따랐죠. 미국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트위터 폭풍이 시작됐죠. 배신자들, 미국을 팔아먹는 기업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하지만 실리콘밸리는 꿈쩍도 안 했어요. 오히려 반격했죠. 일론 머스크가 트윗했습니다. 진짜 배신자는 누구인가? 동맹을 적으로 만든 정부인가? 아니면 살기를 찾는 기업인가? 그의 트윗은 1시간 만에 1000만 리트윗을 기록했어요. 바로 그날, 저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었습니다. 한이 얼라이언스 첫 기술 시연회가 열렸거든요. 자, 보세요. 김태산 박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게 데이비드 칩 2세대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칩이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죠. 1세대보다 뭐가 나아졌나요? 제가 물었어요. 0.5 나노 공정입니다. 물리적 한계라고 불렸죠. 우리가 깼습니다. 0.5 나노? 팀 쿡이 놀라서 물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한국의 소재 기술과 이스라엘의 설계 기술, 거기에 네덜란드 ASML의 노광 기술을 합쳤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어요. 아이폰 크기 디바이스가 현재 구글 데이터 센터 전체와 맞먹는 연산을 수행했죠. 전력 소비는? 구글 순다 피차이가 물었어요. 100와트입니다. 전구 하나 수준이죠.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었으니까요. 그때 충격적인 발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한국 과기부 장관이 선언했어요. 뭐라고요? 모두가 놀랐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이 얼라이언스 가입국에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군사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하되 평화적 목적으로만 쓰겠다는 거였죠. 즉시 반응이 왔습니다. 독일이 가입합니다. 일본도 가입합니다. 인도도요. 브라질도. 하루 만에 50개국이 가입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만 빼고 다 들어온 거죠. 미국 언론이 난리 났습니다. 미국 기술 고립, 실리콘밸리 대 워싱턴의 내전, 제2의 냉전 시작되나?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음날 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특종을 터뜨렸죠. 국방부 극비 보고서 미국 10년 내 기술 삼류 국가 전락 위험. 보고서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한이 얼라이언스가 현재 속도로 발전하면 2035년 미국은 기술 후진국이 된다.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즉시 태도를 바꿔야 한다. 국방부가 인정한 거였어요. 미국이 졌다고. 그날 오후 미 의회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반한국 반이스라엘 정책 중단 결의안 찬성 385, 반대 50, 압도적 가결이었어요. 의회가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선 거죠.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었어요. 우리는 잘못을 인정한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한국과 이스라엘에 진심으로 사과한다. 847개 특허를 즉시 반환하겠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더 중요했어요. 미국은 한이 얼라이언스 가입을 신청한다. 우리도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고 싶다. 제가 베냐민 총리에게 전화했어요. 총리님,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아니, 모세, 총리가 정정했어요. 이건 승자와 패자가 아니야. 모두가 평등한 새 시대의 시작이지.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입을 환영한다. 하지만 일반 회원국으로 시작해야 한다. 특권은 없다. 미국이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 거였어요. 바로 그때 423명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은 눈물바다가 됐어요. 아빠, 박상호 씨의 딸이 달려와 안겼어요. 석 달 만의 재회였죠. 저도 그들을 배웅하러 공항에 나갔었습니다. 박상호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모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면. 아닙니다. 제가 그의 손을 잡았죠. 아버님이 5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가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돌멩이였죠.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주운 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골짜기의 돌이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만든 칩 이름이 데이비드 칩인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돌멩이가 거인을 쓰러뜨렸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손톱만 한 칩이 미국이라는 거인을 무릎 꿇렸으니까요. 귀국 후 423명은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실험실로 돌아갔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423명이 돌아온 후 한 달, 세계 기술 질서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프로젝트 모세입니다. 김태산 박사가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저는 화상으로 그 발표를 지켜봤죠. 모세?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 이름을? 홍해를 가른 것처럼 기술의 바다를 가를 거니까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었죠.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보다 10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김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의 의료 기술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만난 결과였죠. 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맹인이 볼 수 있고 청각 장애인이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었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였던 이스라엘 군인이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2년 전 가자 지구에서 부상당했습니다. 그가 휠체어에 앉아 말했죠. 의사가 작은 칩을 그의 목 뒤에 부착했어요. 1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오 마이 갓. 팀 쿡이 감탄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빌 게이츠가 물었죠. 그도 이 발표를 보러 왔었어요. 뇌의 신호를 우회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의사가 설명했어요. 칩이 뇌와 근육을 직접 연결합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10년간 못 걸었는데 한 할머니가 울면서 첫걸음을 떼었죠. 그런데 미국 FDA 관계자가 손을 들었어요.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최소 10년은 걸릴 텐데 우리는 미국 승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이 대답했죠. 한이 얼라이언스 자체 승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준에 매이지 않는 거였죠. 그때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즉시 도입하겠습니다. 중동의 모든 마비 환자를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도 손을 들었어요. 중동 전체가 움직인 거죠. 유럽연합도 즉시 승인하겠습니다. EU 보건 담당 집행위원이 선언했어요. 미국만 소외됐습니다. FDA의 느린 절차 때문에 미국 환자들만 혜택을 못 받게 된 거죠. 미국 환자 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만 10년을 기다려야 하나? 관료주의가 생명을 죽인다. 압력에 못 이긴 FDA가 결국 특별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한이 얼라이언스 승인 제품은 패스트 트랙으로 심사한다고요? 이것도 항복이었어요. 미국이 만든 규칙을 미국이 스스로 깬 거니까요. 한편 한국과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의 합작이 본물처럼 터졌습니다. 오늘만 30억 원의 M&A가 발표됐어요. 윤상철이 제게 보고했죠.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웨이즈의 합병이었어요. 한국 최대 포털과 이스라엘 최고 내비게이션의 만남이었죠. 아시아 전체 지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네이버 대표가 발표했어요. 구글 지도보다 100배 정확해집니다. 구글이 당황했죠. 그들의 독점이 깨진 거니까요. 카카오와 이스라엘 핀테크 기업들의 협업도 놀라웠어요. 블록체인 기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만듭니다. 카카오뱅크 대표가 선언했죠. 스위프트 없이도 국제 송금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미국 재무부가 발칵 뒤집혔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방산 분야였습니다. 하나와 라파엘의 합작으로 만든 K돔, 한국형 아이언돔이었죠. 북한 미사일을 100%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방산 대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실제 시험에서 50발 중 50발을 모두 요격했죠. 미국 패트리어트는 성공률이 70%였는데요. 일본이 즉시 구매 의사를 밝혔고 대만, 필리핀, 베트남도 줄을 섰어요.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한이 동맹이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을 빼앗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뜻밖의 곳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러시아였어요. 우리도 한이 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싶다. 푸틴의 특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총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세요. 그건 기술은 평화를 위해 써야 합니다. 전쟁하는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러시아는 고민에 빠졌죠. 기술에서 소외되느냐? 전쟁을 끝내느냐? 중국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했죠. 한이 얼라이언스가 세계 평화의 지렛대가 된 거였어요. 그때 423명 중 한 명인 이지혜 박사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텍사스에 억류됐을 때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그녀가 화면을 켰죠. 프로젝트 엑소더스, 화성 이주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스페이스X와는 차원이 달랐죠. 소형 핵융합 엔진으로 석 달 만에 화성에 도착합니다. 석 달. 일론 머스크가 놀랐어요. 우리는 9개월인데 한국의 핵융합 기술과 이스라엘의 소형화 기술을 결합했어요. 더 놀라운 건 비용이었죠. 인당 100만 달러면 화성에 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 비용의 100분의 1이었어요. 이걸로 인류는 진짜 다행성 종족이 됩니다. 이지혜 박사가 미소 지었죠. 나사가 즉시 협력을 제안했어요. 이제는 미국도 한이 얼라이언스 없이는 우주 개발도 못하게 된 거죠. 제가 김태산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게 423명이 억류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지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거죠. 후회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후회는 없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죠. 오히려 감사해요. 덕분에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았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위기가 진짜 동맹을 가려낸 거였죠. 프로젝트 모세의 성공 이후 더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솔로몬을 공개합니다. 이스라엘 AI 연구소와 한국 카이스트의 공동 작품이었죠. 솔로몬은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합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인간을 지배하지 않도록 설계됐죠. 어떻게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유교 철학과 유대교의 윤리를 코드화했습니다. 인간을 섬기는 AI죠. 솔로몬이 직접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류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명령이 아닌 조언을 하고 지배가 아닌 봉사를 합니다. 누군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인간보다 똑똑한데 왜 인간을 섬기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창조주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답했죠. 사랑은 지능과 무관합니다. 철학적인 답변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가 베냐민 총리와 함께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공동으로 중동 실리콘밸리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가자와 서한 지구에 테크 단지를 만든다는 거였죠. 한국이 중재를 맡기로 했어요. 우리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말했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70년 갈등이 기술 협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파리 테크시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공동기술 단지의 이름이었죠. 일자리 10만 개가 생길 겁니다. 팔레스타인 경제장관이 기뻐했어요. 총 대신 키보드를 든 젊은이들이 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북한도 변화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한이 얼라이언스에 관심이 있어. 북한 특사가 서울을 비밀 방문했어요. 핵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죠. 단계적으로라도. 좋습니다. 우선 개성공단을 테크 단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죠. 한반도에도 평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의료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츠하이머 완치제를 개발했습니다. 모세 프로젝트 팀의 또 다른 성과였어요. 뇌에 칩을 심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해요. 나노 로봇이 뇌 속 플라크를 제거합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놀라웠어요. 성공률 95%. 파킨슨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루게릭병도요. 불치병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한이 얼라이언스가 개발한 대기 정화 기술이 효과를 본 거였죠. 이산화탄소를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김태산 박사가 설명했어요. 공기 중 탄소를 포집해서 고압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였죠. 일석이조네요. 지구도 살리고 다이아몬드도 얻고. 다이아몬드 가격이 폭락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구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러시아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맺겠다. 한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고 싶다.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중국도 뒤따랐죠. 대만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겠다. 일국양제가 아닌 경제통합을 우선 추진한다. 경제가 통합되면 전쟁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42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프리덤 칩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우리의 고통이 세계의 자유가 됐네요. 박상우 씨가 감격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423명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건 가치의 전쟁이었어요. 독점과 공유, 지배와 협력, 힘과 정의의 싸움이었죠. 그리고 정의가 이긴 거였어요. 미국 상원 청문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미합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고개를 숙였어요. 423명의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인정합니다. 각자에게 $10,000씩 배상하겠습니다. 총 42억 3천만 달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이었죠. 또한 847개 특허를 즉시 반환하고 향후 10년간 기술 주권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굴욕적인 항복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배상금을 받은 423명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 돈으로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박상우 씨가 대표로 발표했어요. 한이 청년 과학자 재단. 양국 젊은 과학자들을 지원할 겁니다. 이지혜 박사는 장학금을 만들었고 김태산 박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세웠어요. 우리가 당한 고통이 미래 세대에겐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미국 언론은 이들을 성인이라고 불렀어요.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용서를 택했으니까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국 청년들이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이 얼라이언스에서 일하려면 필수였으니까요. 하버드, MIT, 스탠퍼드가 한국학과 이스라엘학 전공을 신설했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이해하려면 한국과 이스라엘을 알아야 합니다. 하버드 총장이 말했어요. 월스트리트도 변했습니다. 한이펀드가 우후죽순 생겼고 텔아비브와 서울 증시가 뉴욕을 추월했죠. 골드만삭스가 아시아 본부를 서울로 확대 이전한다고 발표했을 때 모두가 주목했어요. 미래는 아시아와 중동에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회장이 선언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교육 분야였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한 AI 교육 시스템 탈무드, 유대인의 토론 문화와 한국의 교육열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했습니다. 개발자가 설명했죠.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시범 적용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학업 성취도 300% 향상, 스트레스 70% 감소. 핀란드, 싱가포르, 일본이 즉시 도입했고 마침내 미국도 도입을 결정했죠. 미국 교육부가 한이 시스템을 전면 도입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올해 초가을 예루살렘 올드시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성지가 만나는 이곳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행사준비위원으로 현장에 있었어요. 통곡의 벽 앞 광장에 임시 무대가 설치됐죠. 100개국 정상이 참석합니다. 아론이 최종 명단을 보여줬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모든 강대국이 왔어요. 한이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식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통령과 이스라엘 총리가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한 나라가 기술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어받았죠.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를 나누고 함께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형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00개국, 30억 인구, 40조 달러 GDP. 한이 얼라이언스의 규모였죠. 전 세계 GDP의 절반이 넘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첫째, 모든 회원국의 데이비드 칩 생산 시설 건설. 둘째, 공동 우주 개발 프로그램 시작. 셋째, 질병 정복 프로젝트 착수. 넷째, 기후 변화 대응 기술 개발. 다섯째, 세계 기아 종식 캠페인. 이 모든 것이 5년 안에 달성될 것입니다. 김태산 박사가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죠. 청중이 술렁였어요.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으니까요. 어떻게 5년 안에 가능하죠? 중국 주석이 물었어요. 데이비드 칩 3세대가 답입니다. 김 박사가 작은 칩을 들어 보였죠. 이제 0.3나노입니다. 0.3나노? 원자 세계 크기예요. 물리학의 한계점이죠. 시연이 시작됐어요. 단 하나의 칩으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처리하는 모습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미국도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처음으로 미국이 주도권을 완전히 포기한 역사적 순간이었죠. 선언문 낭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이 얼라이언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둘째, 어떤 국가도 기술을 독점할 수 없다. 셋째, 기술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넷째, 모든 인류가 기술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다섯째, 기술 발전에 국경은 없다. 100개국 정상이 서명했어요. 서명식이 끝나자 하늘에서 드론 10만 대가 날아올랐습니다. 밤하늘에 글자를 새겼어요. 기술로 하나 된 세계. 그 밑에 한글, 히브리어, 영어, 중국어, 아랍어로 같은 문구가 떴죠. 불꽃놀이가 시작됐어요. 통곡의 벽, 성묘교회, 알-아크사 모스크가 함께 빛났죠. 종교도, 인종도, 국경도 넘어선 인류 화합의 밤이었어요. 저는 김태산 박사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제가 말했죠.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류가 해낸 거예요. 그날 밤,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선언 이후 6개월,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아비브 한이 얼라이언스 본부에서 첫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운 숫자들이야. 아론이 데이터를 보며 감탄했죠. 6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들. 세계 기아 인구 50% 감소, 암 사망률 70% 감소, 문맹률 80% 감소, 탄소 배출 30% 감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유엔 사무총장이 화상회의에서 물었어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기부 장관이 답했죠.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데이비드 칩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기적을 만들었죠. 사하라 사막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어요. 케냐 농업부 장관이 자랑스럽게 보고했어요. 남미에서는 교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존 오지 마을 아이들이 하버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어요. 브라질 교육부 장관이 말했죠. 탈무드 AI가 실시간 통역과 개인 교습을 제공했어요.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인도 총리가 말했죠. 최하층 출신이 최고 프로그래머가 되는 일이 매일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미래의 언어니까요. 아이들이 말했죠. 문화도 섞이기 시작했어요. 김치 팔라펠, 태권도 크라브마가, 케이팝 클래즈머 음악, 새로운 융합 문화가 탄생했죠.
제가 김태산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게 당신이 꿈꾸던 미래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웃었죠. 이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예요. 앞으로 계획은? 목성 위성에 도시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별에 있을 생명체와 만나는 거죠. 그들과도 기술을 나누고요. 원대한 꿈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해 보였어요. 5년 후,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한국 기업들과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함께 세운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할아버지, 이야기해 주세요. 손녀 사라가 다가왔어요. 10살 된 아이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죠. 학교에서 필수 과목이었으니까요. 뭘 이야기해 줄까? 423명 이야기요.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바꿨는지.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텍사스 법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이 423명이야. 보통 사람들이었지. 엔지니어, 과학자, 연구원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이긴 거예요? 이긴 게 아니야. 제가 정정했어요. 함께 이긴 거지.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미국도 결국 우리 편이 됐거든. 적이 친구가 된 거야.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로 423명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5년입니다. 화면에 기념행사가 나왔어요. 텍사스 오스틴. 과거 삼성 공장은 이제 자유와 혁신 기념관이 됐죠. 423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네요. 박상우 씨가 말했죠. 덕분에 세상이 바뀌었으니까요. 이지혜 박사가 답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와서 다시 한번 공식 사과했어요. 미국의 잘못을 잊지 않고 계속 상기하겠습니다. 이제 미국도 달라졌어요. 겸손해졌고 협력적이 됐죠.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박상우 씨가 대답했죠. 이 고통이 없었다면 이 영광도 없었을 테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이제는 친구가 된 미국인들까지. 샬롬, 피스, 평화. 우리는 3가지 언어로 인사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역사를 썼어요. 복수 대신 용서를, 독점 대신 공유를, 지배 대신 협력을 선택했으니까요. 423명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지만 그들이 만든 새로운 세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별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우주의 친구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류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함께, 평등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지금까지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70년 혈맹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는지 들려드렸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나요? 하지만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작은 돌멩이가 거인을 쓰러뜨리듯 때로는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은혜가 배신을 이기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위기 때 우리를 도운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널리 알려주세요. 작은 공유 하나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